(2024년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17시 0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월요일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환자랑 오랜만입니다. 네. 네. 2달 그쵸? 동안 말을 안 해봤죠, 저희 둘은. 중간에 이제 뭐 잠깐? 잠깐 하루, 주배도 한번 왔었었고, 맞네. 결혼식도 왔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는 굉장히 오랜만인데 네. 히든풋볼을 지난주에는 형이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나왔고 이번 주에는 또 나오니까 네네. 세 명이서 오랜만에 합니다. 네. 11시에 그 캐추. 캐추를 2시간 찍었더니 네네. 조금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뭔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한번 만져드려요? 아니요. 잠도 바짝 깨잖아요. 결혼하시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폰 잘 쓰셔야지. 이것도 다른 하지 겁니다. 마세요. 하지 마, 제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얘가 만지는 게 제일 나아. 그래. 이게 자주 길들여놔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팀 명단 발표가 됐습니다. 뭐 저희가 간단하게 찍어서 올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원 형이랑 환희 형이랑 얘기를 해볼 거고, 어제 토트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는 했습니다만 이제 좀 조기에 교체되면서 좀 강렬하게 제스처를 취했어요. 뭐 그 얘기도 또 잠깐 해보고, 아무래도 K리그 얘기할 게 좀 많겠죠. 울산 우승도 했고, 그다음에 전북 인천전은 또 환희 형이 현장도 갔고, 그다음에 보셨겠지만 그리고 컨텐츠도 나올 테지만 가오가이랑 손변이 또 이제 전주로 가면서 그 컨텐츠는 아마 내일 올라올 거예요. 저도 잠깐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 얘기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L만 놓고 봤을 때는 노팅엄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래도 좀 디테일한 내용을 체크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으니까. 노팅엄은 뭐 이렇게 뉴캐슬 그런 튠 코리아처럼. 튠 코리아요? 툰 코리아. 튠 코리아. 튠이 나나요? 툰이야, 코리아. 툰. 네. 튠 코리아 뭐처럼 그런 거 없겠죠? 노팅엄은 한국에 없지 않을까? 3대째 팬이라 2대도 상관없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있긴 있겠지. 그래도. 있을래나? 그분 노팅엄 팬이었다. 누구? 옛날에 외국인 우리랑 같이 형 찍었던 옛날에 노팅엄 포레스트. 그래. 닉! 그치. 그 사람 노팅엄 팬이야? 노팅엄 팬으로 기억하는데. 아, 그래요? 여러분의 기억을 좀. 닉엔 뭐였지? 아니었어? 셰필드 아니었어? 그런 세 글자였는데. 그럼 셰필드일 수도 있어. 대부분 세 글자긴 하지, 팀 이름이. 내가 뭐였지? 그 사람이 닉이었는데? 내가 뭐 맞지, 있었는데? 외국인 그래, 분. 맞아. 영국에서 오신 분. 나랑 뭐 세트로 같이 했었어. 그래. 그래, 그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팀.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뭐 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표팀 명단 체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단은 발표가 돼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최초로 발탁된 선수들이 좀 있는데, 이태석,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김봉수, 이현주, 그 다음에 김경민 골키퍼가 들어왔고요. 재발탁된 선수는 권경원이나 이창근, 그 다음에 정우영, 자구영이죠. 바이언 대 운영 경기에서도 선발 출장을 했었던 정우영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일단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주원이 형은 뭐 특이할 만한 선수 있나요? 저는 뭐 김봉수 선수 봉수. 상무에서 김천. 이제 그 발탁이 됐으니까 김봉수 선수 좀 이례적인 것 같고, 저는 이태석 선수도. 이태석. 네. 이태석 선수의 활약을 봤을 때 뭐 포항에 이적해서 계속 경기를 뛰고 있는데, 와, 대표팀에 뽑힐 수가 있구나. 뭐 실력이 되게 안 좋다라기보다 좀 과감한 선택이 아닌가. 아하. 이태석을 봤을 때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형이 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또 풀백 출신으로서 사이드백까지 봤었던 이태석의 아버지 이을용, 그 다음에 이태석, 이 부자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상위 레벨로 갈 수 있다고 보나요? 이을용 선수는 이제 뭐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만. 이태석 선수의 활약을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봐야 된다. 네,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이을용 선수의 커리어는 대한민국 어떤 2002년 멤버로서 멤버기도 대단한 했고. 어떤 커리어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튀르키예도 갔고. 네, 이태석 선수는 이제 대표팀에 뽑혔으니까 네. 한번 이제 행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아버지의 행보를 이으려면 최소한 한일전에서 이제 뒤통수를 때린다고 뭐 이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아버지보다 빨리 더 대표팀에 강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을용 아저씨가 대표팀에 02 월드컵 이전에 완전 붙박이 선수는 좀 아니었었죠. 75년생인데 네. 99년에 처음 뽑혔으니까 24, 5에 처음 뽑힌 건데, 그러면 아들이 좀 더 빠른 상황이니까 뭐 봐야죠. 일단. 그리고 아버지가 좀 더 툴이 또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수비형 미드필더도 그치. 됐고, 왼쪽도 됐고, 왼쪽 네. 윙도 됐고, 뭐 백도 됐고, 여기저기 다 됐으니까. 다 됐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풀 아이 이제
우리가 풀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런 거고 이태석 선수는 이제 잠깐 몇 시작인 년이니까 선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동생도 잘합니다. 아 그래요? 이태석의 동생도 아 그러면 잘하기 그 때문에. 을룡타 형님 잘 키웠죠. 씨가 사실- 좋네. 사실 둘이 다 프로에 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잖아. 근데 그 이을룡 아저씨는 제가 그 만나본 분 중에 약간 가장 좀 신사적인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약간 허허허허 약간 그런 츤데레 느낌. 같은 느낌도 있고 좀 차가워 보이지만 차갑지 않은 네. 알고 보면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수는 좀 어땠나요? 그 환희 형은 아, 저 옛날부터 좋아했고 아, 제주에서 정말 어디가 그렇게 좋던가요? 이름이 일단 너무 봉수. 아름다워서 저희 가족 중에 또 봉수 삼촌이었나? 네, 삼촌. 아 그래 기억해요. 아, 네. 맞아 봉수 삼촌 있었어. 사실 어. 99년생의 나이에서는 봉수란 이름을 잘안 나오죠. 썼었는데 그런 그치. 것도 되게 친근하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다니다가 프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성숙한 플레이. 그러니까 프로를 바로 와서 뭔가 경험을 쌓다 된 게 아니라 네. 대학에서 오자마자 경기를 뛰었으니까 그럼 얼마나 잘하면 대학에서 오자마자 프로에서 경기를 뛸 수 있겠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렇지. 그 역할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군대 가서도 한 경기도 안 빠지고 지금 다 출전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너무 또 성실하고 그래서 네. 저 언성 히어로에 가까운 뭐 김봉수도 뭐 아까 형도 얘기했지만 좋은 발탁이라는 평가가 K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쭉 있고 김경민 키퍼는 아무래도 이제 김승규 선수가 부상이다 보니까 뽑힌 것 같은데 그 이정효 감독이 예전부터 좀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김경민 키퍼의 활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 네, 뭐 광주의 지금의 성적에 이제 봤을 때는 그 좀 안정적으로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광주에서 대표팀이 계속 대표 선수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그래서 김경민 골키퍼가 뭐 되게 뭐 주전으로 바로 나온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본인 골키퍼 커리어 인생에서 늦게나마 뭔가 좀 빛을 보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김경민 골키퍼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팀에서도 이제 김경민 골키퍼를 노릴만한. 더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뭐 이정효 감독을 더 칭찬하고 싶어요. 여기서 계속 좋은 광주라는 선수들이 나오니까. 팀에서 대표 선수가 나오니까. 네. 아 근데 뭐 김경민 선수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빠지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김승규는 지금 굉장히 좀 좌절스럽지 않을까. 아 이게 다 이 나이도 좀 있는데. 두 번 어.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이게 이렇게 붙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긴 봤어요. 이렇게 뭐 등지는 장면에서 좀 네.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게 멘탈이 제일 오히려 치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왜냐면 재활을 거의 1년 가까이 해서 복귀를 했고 제 생각보다 빨리 복귀했거든요. 네. 1년 안 돼서. 근데 이게 좀 그렇고 선수들이 이제 입 모아서 김승규는 진짜 안 다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본래도? 네, 튼튼하다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다쳐버리니까 좀 안타깝고 좀 멘탈적인 회복이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또 좀 아내분이 그치, 좀 예, 또 좀 많이 안정감을 그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십자인대 경험자로서 이게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100% 기능적으로는 돌아오나요? 잘 재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100% 기능적으로 안 돌아왔는데 선수들이 최근에 어떤 그 십자인대를 수술하고 복귀하는 날짜도 빨라졌고 그리고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별일 없게 뛰는 거 보니까 뭐 의술은 많이 좋아지긴 했나 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의술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같은 데 지금 다쳤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십자인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부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십자인대보다 훨씬 더 가벼운 부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똑같은 부위에 부상을 당하면 힘들 수가 있는데 십자인대라는 큰 부상을 똑같은 부위에 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김승규 선수의 나이를 고려해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뭐 김경민 선수의 발탁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지만 그거랑 별개로 김승규 선수가 좀 멘탈적으로 회복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경민 선수는 제주에서 원일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레 나오죠, 원일이가. 원일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김경민의 것 같고. 어떤 본색을. 네, 왜냐면 되게 늦게 뜬 케이스잖아요. 그치. 근데 되게 옛날부터 잘하는 걸로는 선수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슬기도 뭐 스카우트 할 때도 계속 유심히 봤던 좋다. 선수라고 그때는 퍼스트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스토리들이 있어서 원일한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현주는 분데스2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좀 하고 있나? 이것도 여기 독일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꾸준히 뛰고 네. 있고 하노버가 지금 1위일 거예요, 이부 리그.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임대도 잘 간 것 같고 뮌헨에서도 되게 잘했고. 근데 이게 진짜 뮌헨에서 잘한다는 선수들 다 임대가 있잖아요. 그치. 마인츠에 비도비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나이 때 이현주랑 같이 뛰었는 나이 때 제일 잘할 거야. 아. 근데 지금 마인츠 명단도 못 들어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유스에서 잘하는 거랑 그래. 프로 레벨 와서 딱 뚫고 올라가는 거랑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뮌헨에서 딴 임대 가서 뛰는 선수도 있긴 한데 파울 바너라고 얘가 제일 유망주인데 얘도 작년에는 2부 리그로 임대를 가서 뛰었고 올해는 1부 리그 하이덴하임으로 임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뮌헨에서 날고 긴다고 해도 이게 프로 무대로 딱 올라왔을 때 쉽지 뚫고 않다. 나오기가 그러니까 무시할라 진짜 뭐 뮌헨 유스 더 첼시에 있었지만 어쨌든 뚫고 올라오는 게 그 나이 때 진짜 어렵나 봐요. 그래서 이현주 선수는 그래도 2부 리그 상위권으로 가서 네. 뭐 이런 되게 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1부 리그 하위권으로도 갈 수 있었겠죠. 근데 갔으면 경기 수가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지만 2부 리그 상위권으로 가서 잘 적응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다부집니다. 제가 이 선수를 고2 때 포철 공고 경기에서 봤는데 그때 얘기했던 거 되게 기억나요? 난 뭐 유망주를 체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딱 봐도 그냥 좋다. 쟤는 다르다. 어. 근데 좀 키가 많이 작았어요 그때. 지금도 크진 않지만 되게 작았는데 되게 다부지게 차네. 이래가지고 느꼈는데 이게 바로 성장해가지고 바로 뮌헨 찍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좋고. 근데 달라요. 그러니까 좀 유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런 스타일이 잘 없다.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작고 조금 땅땅하고 네. 황인범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인데 뭐 굳이 땅땅한 공미를 볼 수 있는 선수면 언뜻 그냥 바로 생각나는 건 샤키리 같은 선수인데 근데 완전 윙어잖아요. 또 그치. 뭐 나이 들어서 가운데도 볼 수 예. 있지만 그래서 딱 10번, 8번 사이 정도의 느낌인데 저는 뭐 안 돼. 이번에 못 뛸 수도 아무래도. 있어요. 왜냐면 보면 계속 어린 선수들은 뽑아놓고 그렇지. 뭐 실험을 하는 것 같아. 한번 테스트 해보는 네. 느낌이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플레이 봤을 때 되게 다부지고 좋다. 깡도 있고 이거 안 쫄고 독일에서도 네. 사실 172 키가 피지컬은 아니지만 그렇지. 그 정도 키로 독일에서 사실 쉽지 하려면 않죠.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다른 맞아. 거를 더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A매치 주간에는 이제 5, 6차전 쿠웨이트랑 팔레스타인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선은 풍부하게 이제 충분하게 세팅이 돼 있고 공격 라인에서도 뭐 오연기, 오세훈, 주민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김민재 이 파트너를 누가 낙점이 될까요? 조유민도 했었고 권경원도 있고 정승현도 있고 심지어 이기혁도 이제 또 가능하고 그 주원영이 봤을 땐 누구로 좀 보시나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네, 다 기회가 왜냐면 있다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기 때문에 뭐 왼쪽이 필요하면 권경원도 이제 왼발. 또 이기혁도 왼발. 그러니까 왼발 맞죠 이기혁도. 네. 그러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김민재가 왼쪽으로 와서 조유민이 또 가능하고. 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는 무조건 붙박이고 다른 선수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근데 바람은 뭐 월드컵 예선을 치르면서 저는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딱 붙박이가 있으면 네, 좋다. 그렇습니다. 네. 누가 이거는 전혀 모른다고 봐야 되나? 권경원 선수는 아무래도 왼발인 거는 굉장히 좋긴 한데 이제 뭐 속도 면에서는 좀 또 아쉬운 게 없지 않고. 저는 사실 왼발 오른발 맞추는 걸 편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요즘엔 또 그렇게 워낙 많이 사실 하잖아요. 유럽 구단 중에 거의 다 왼발 오른발 그치. 다 맞춰져 있고 윤회는 안 맞춰줘도 워낙 실력이 둘 다 좋으니까 뭐 그렇긴 쓸 수 하죠. 있는 건데 왼발 오른발 맞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조유민 선수가 저번에 나와서 뭐 괜찮았으니. 한 경기는 좀 약간 약했고 한 경기는 어. 좀 괜찮아서 저는 왼발 오른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선은 너무 많아서 이 중에 누구를 어떤 경기에 어떤 조합으로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준호도 여전히 좋고. 진짜 많아요. 여기 다친 선수들까지 하면 그치. 나중에 우리 2026년 월드컵 되면 이 선에서 누구 탈락해야 되잖아요. 그치. 굉장히 좋은 선수 탈락할 맞아.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손흥민 뛴다 하면 손흥민 이강인은 붙박이고 그거 이재성까지 황인범 정해졌네. 이미 다 그냥 근데 여기 끝났어. 배준호 뛰면 잘할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뭐 여기 이런 지금 황희찬은 또 들어오지도 못했단 들어오고, 말이야. 뭐 부상도 있고 그렇지만. 엄지성도 있고. 그래서 정해졌네? 4명?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진짜 느낌이. 이선이 많다. 이게 이런 게 조금 분산돼가지고 여러 명이 다른 포지션에 있으면 좋긴 한데. 좋긴 한데. 근데 그게 뭐 쉬운 일은 그거는 아니니까.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대표팀 이슈와 별개로 경기의 어떤 내용이나 결과가 사실 굉장히 좀 수랑 중이기 때문에 네. 별다른 뭐 문제 없으면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도 아마도 뭐 문제 없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에도 다 원정이라서 원정 하나는 이제 중립이고 해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고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은 되게 쉽게 합류하는 그치. 거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은 좀 더 세이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네요. 네. 뭐 대표팀 관련해서는 이거 말고는
다른 이슈가 딱히 없고 내일이 아마 또 그 발표 날 아닌가요? 그 감사 발표 날? 뭐 5일, 내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나와봐야 알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표팀 명단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손흥민 선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분에 교체되면서 나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벤치에 앉아서는 왜? 에도 했고, 그 다음에 에포드까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미 입모양이 뭐 다 나왔으니까 이걸 뭐 가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오랜만에 복귀하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커서 그런지 해외 언론에서도 이거를 좀 다루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빠진 적이 작년에 뉴캐슬 대 0대4 패배 당했던 경기에서 58분에 빠진 거 빼면 아하. 거의 풀타임 아니면 80 후반대 교체라서 이례적인 일이라서 그랬다고 생각이 되고 좀 최근에 부상도 있었고 뭐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냥 이거 정도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자주 있는 일이긴 한데. 사실 뭐 물병도 차고 뭐 시트도 아니 뭐 부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노골적으로 불만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포스텍이 소니 정도면 미리 얘기해도 될 법한데 뭐 이게 뭐 되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정도 그냥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지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1대1 상황에서 그러니까 2대1도 아니고 역전된 상황도 아니고 동점 상황에서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뺐다는 거 그리고 그 경기에서 도움을 한 선수를 뺐다는 거는 대단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한 지 얼마 안 되고 뺐어.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선수의 건강을 떠나서 선수의 관리를 떠나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여러 가지 어떤 그 시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에게 언지를 했다고 해서 그것도 나름대로의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감독이 이렇게 선수에게 막 뭐 작은 부분까지 막 얘기해야 돼. 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딱 55분에 뺄게. 야, 그때까지 조절해서 뛰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선수한테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워낙 그 중요한 선수니까 너 몸 관리 때문에 한 50분 이제 뺄 거야. 뺄 거다라고 하면 선수가 더 무리할 수도 있고 나 50분밖에 안 뛰니까 졸라게 뛰다 나가야지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 있는 될 수도 것이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 감독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뭐 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도 보호하면서 또 교체 아웃이 됐고 결과로 봤을 땐 다 나이스했죠. 왜냐하면 그 경기에서 지금 계속 부상 선수가 나왔잖아요. 로메로도 부상으로 나오고 하면서 좀 불안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저도 막상 경기를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좀 황당해 하길래 좀 미리 좀 언질 좀 주지 손흥민 선수한테 그 정도로 아마 조절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닌 것도 또 맞다. 네, 그것도 완전한 정답은 아니다. 제일 베스트는 그게 맞죠. 그치. 감독님, 그럼 제가 조절해서 55분까지 도움 하나 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하면 베스트긴 한데, 그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화제가 됐잖아요, 해외 쪽에서. 그것도 그냥 어쨌든 손흥민이 주목하는 선수라는 뜻이에요. 되게 난 좋은 의미로 해석했는데. 맞아. 왜냐면 좀 애매한 선수가 그렇게 해서 나가면 그냥 그러고 말잖아. 그냥 지나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경기 끝나고 포스텍이랑 둘이 뭐 이제 포옹하고 경기가 잘 됐기 때문에 아니, 별 문제 그냥 없다. 선수들은 그 순간의 감정 표출하고 그죠. 그냥 거기서 그 훅 경기에서 식으니까. 끝나는 물론 졌으면 뭔가 그 뒤부터 약간 있었겠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겼으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고 내일 좀 다시 회복하고 훈련하고 이게 이제 일상이라서 뭐 아주 특별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 근데 뭐 화면에 잡혔으니까 또 뭐 그게 되게 쫙 잡고 있는데 이제 또 액션이 좀 크게 잡히긴 했어. 뭐 그거랑 별개로 토트넘은 진짜 도깨비 같은 면모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는데 아쉬웠던 건 로메로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지만 뭐 큰 부상인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브라질 가오가이도 지금 25분 만에 바로 부상을 당해서 브라질 가오가이 히샬리송 스토리가 골 결정력 때문에요? 그냥 공 차는 거? 저 이제 좀 애매하게 찼는데 와 저 가오가이 플레이 아닌가요? 그랬는데 형이 이제 가오가이를 지도했잖아. 딱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브라가이라고 부르고. 근데 가오가이는 톱에도 못 썼잖아요. 나중에 윙백 썼잖아요. 나중에 히샬리송도 언젠가는 사이드백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브라질 가오가이가 너무 웃겨서 아니 뭐 사실 도움을 히샬리송이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 하는 모습 봤을 때는 풀백으로 쓰면 본인이 풀백 안 쓰겠죠. 당연히 다른 팀 가겠지. 그래, 브라가이. 뭐 열심히는 뛰긴 하는데 어쨌든 히샬리송은 좀 그렇다. 브라가이. 어제 엊그제 전주에서 봤는데 예. 소주 때리고 있던데 포장마차에서 그것도 예정서
전북 경기 전에 소주를 때렸어요. 전에? 네. 아 그러면 각을 잡고 갔나 보네 컨텐츠로. 아 이미 차도 다 대절돼 있고. 예, 맞아. 그건 맞아요. 다 그렇게 편하게 하긴 갔더라고. 했는데. 그래서 얼큰하게 취해 있던데. 근데 사실 취한 건지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랑 좀 별개로 이제 지금 전북이 상황이 급한데 네. 또 딴에는 그 뭔가 단군형을 놀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주배 단톡방에서 맨유 왜 그러냐고 그 얘기 하자마자 융단 폭격 맞고 조용히 해야 돼. 아니 그 맨유를 누가 더 안 좋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전북도 안 좋지 않나요? 아 그죠? 그거 뭐 그 얘기는 좀 뒤에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PL 얘기를 간단하게 좀 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토트넘은 어쨌든 소니가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경기를 했고 부상자가 많은 건 좀 문제입니다. 반더벤드 부상이니까. 자 이번 라운드가 독특한 게 리버풀은 승리를 하면서 그리고 토트넘도 승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성과를 거뒀는데 맨유 첼시가 무승부를 했고요. 맨시티 본머스 맨시티가 졌습니다. 뉴캐슬 아스날 졌고요. 그러니까 상위권 팀들이 다 삐끗한 상태입니다. 맨시티 본머스 경기 형 그 롤드컵 보면서 봤잖아요. 맨시티가 진짜 좀 많이 안 좋은가요? 아니, 맨시티 팬들도 그렇고 펩 인터뷰도 그렇고 우리의 현 상황이 이렇다라면서 조금 비관적인 인터뷰를 했던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사실 그 뭐 나중에 뭐 도크도 나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공 잘 차요. 잘 차는데 뭔가 되게 빈 주먹으로 때린다는 느낌? 위력이 전혀 없었어요. 위력이 없다. 네, 그리고 본모스가 이제 맨시티가 공격 한 번 할 때마다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맷집이 좋으니까 그걸 잘 버텨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 맨시티의 힘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생각. 그러니까 전체적인 외형이나 공을 차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거기서의 알게 모르게 그 이 팀이 정말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있고 본모스가 못 올라오게 아예 이제 깨갱거리게 만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전술적으로 나는 그 맨시티가 이런 거 저런 걸 못했다라는 느낌보다는 힘이 많이 빠져 힘이 있다. 많이 그냥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발롱도르는 탔지만 어쨌든 로드리가 지금 시즌을 소화하지 못하는 게 되게 큰 것 같고 좀 그거랑 약간 별개로 그 스페인 기만이 이끌고 있는 본머스 이라올라가 팀을 잘 만들었나 봐. 본머스가 좋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뭐 그때 퇴장도 있었습니다만 잡은 팀이 최근에 아스날이랑 맨시티야. 잘하고 있네 스페인 기만. 네. 사실 본머스 모릅니다. 스페인 기만밖에 몰라요. 진짜 닮긴 닮았습니다. 어쨌든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요. 자, 맨시티 본머스가 그렇게 흔들렸고 뉴캐슬 아스날이랑 맨유 첼시에서 할 얘기는 이 선수들입니다. 아스날에서는 마르티넬리, 그 다음에 맨유 첼시에서는 가르나초입니다. 뭐 독인 개긴이긴 합니다만 마르티넬리가 좀 낫나 싶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특히나 어제 오늘 새벽 경기에서는 가르나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가르나초는 그 형이 봤을 때 이 선수를 계속해서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맨유급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나요? 맨유가 어리긴 한데 그거 언제까지 지금 근데 맨유 온 지가 벌써 몇 년 뛴 지가 3시즌째잖아요. 제대로 뛴 지가. 그러면은 이제는 선택을 해야죠. 이런 급을 데려갈지 아니면 새로운 감독과 함께 레벨을 올릴지.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냥 그런 선수 있잖아요. 맨유에서 그냥 이도 저도 아닌데 나이가 좀 들다가 이제 팔기도 애매하고 돈도 안 나오고 이런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죠. 뭐 감독이 새로 바뀌니까 그건 봐야 되겠지만 그럼 주원 형한테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르나초가 나아질 가능성이 형이 봤을 때 축구 선수들도 많이 봤으니까 어느 정도 있다고 보나요? 전 높다고 봅니다. 올라온다. 네. 가능성 충분히 있다. 나이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어린 나이부터 데뷔를 해가지고 아직도 21살? 굉장히 어리긴 해요. 20살? 네, 밖에 안 돼요. 이런 20살. 선수를 가지고 더 안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잔인하다. 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아요? 맨유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 나아지는 모습도 맨유가 만족을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나아질 거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뭐 물음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맨유에게 필요한 거는 현재 쓸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현재 맞아. 승점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현재 순위를 올릴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어쨌든 나아질 거다. 그러니까 19, 20살한테 이제 대학교 올라왔는데 너 인생 쫑났어. 어차피 너 여기서 그냥 성장할 가능성 없어. 그러면 안 되지. 사실 안 되잖아요. 너무 진짜 형 말대로 잔인한 표현이긴 네, 한데. 잔인한 표현이지. 구자철한테 중학교 때 너가 국대 가면 손에 장 지진다는 지도자 있어. 잘 됐나요 그 지도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상위 레벨인가요?
그래도 학원 축구에서는 좀 아, 그래? 하는 편입니다. 야, 그건 좀 민망하겠다. 그 지도자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구조차리 막 중학교 때부터 나 국대 될 건데? 야 국대 될 거 이러고 다 알고 그러지 있잖아. 않았겠지 걔가.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누르기 위해서 하는 수도 형 있잖아. 국대 될 건데까지는 아니어도 모르긴 몰라도 구자철은 그때도 투머스 토크 뭐 이글이글 하는 거 맨날 이글이글. 보여주니까 야 너 안 돼 그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었겠지. 그리고 요즘에 그럴 수도 형이 있는 거죠. 눈으로 연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제 로메로도 연기했었단 말이에요. 에이 이러면서 네. 근데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요즘에 야말 같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어릴 때부터 말도 안 되게 잘하는 선수들한테 우리 눈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 나이 대 선수들이 좀 좀 약간 기량 미달이다 싶은 순간이 오면 얘 글렀어 하는 생각이 일찍 드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17, 18, 19이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나와서 잘 뛰는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특이한 경우긴 해요. 되게 독특한 케이스죠. 네, 요즘 나이가 어려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르나초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정말 가르나초의 나이를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워낙 당연히 어리니까. 그래야 되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30경기 넘게 뛰면서 과연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온전한 정신과 그 체력으로 시즌에 임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봐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선수인데 예를 들어서 한 시즌에 지금 현재 나이를 봤을 때 한 15경기가 적당한 선수인데 그 배를 뛰면 그 후유증이 지금 오는 게 아닌가? 올 수 있지. 그러면 더 좀 건강하게 뛸 수 있는 팀으로 임대를 보내서 아예. 1년, 2년 정도 더 체크를 하고 데려왔어도 물론 이제 팀 스쿼드 사정이 있었으니까 지금 보유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상황이면 임대를 애초에 보내서 그러니까 팀 플랜을 그래서 잘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정말 이 팀에서 100% 필요한지 아니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느낌인지 그런 느낌인지 봐야 되는데. 형 말이 맞는 게 저분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메뉴 시스템이 어린 선수한테 그러니까 이런 선수한테 짐을 많이 주는 것 같다는 게 맞는 게 사실 요 정도 나이면 좀 더 경험을 쌓으려고 내보내주고 직전력감으로 팀을 꾸리는 게 맨유의 원래 목표상은 맞는데 근데 윙어 다 뭐 그린우드부터 시작해서 다 윙어 이래저래 포지션이 빠져있지, 완전 다 안토니부터 해가지고 다 뭔가 플레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진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뭐 안토니의 멘탈이나 안토니와 우리가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죠? 아니 갑자기 안토니 하니까 또 뱅글뱅글 도는 거 생각났어요. 네. 근데 그 안토니가 사실 지금 새로운 감독이 와도 뛸지 안 뛸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럼 그 자리에 가르나초가 계속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른 팀에 임대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맨유에서 시간을 조절해주면서 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런 부진들이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해서 20살짜리, 21살짜리한테 뛰고 있는데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프로잖아요. 프로니까. 네, 프로긴 프로기 때문에 그건 아니긴 합니다만. 얘 몇 년생인가요? 2004. 04년생. 04. 그러니까 어리긴 어리다. 예, 그래서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플레이를 어제 했고 이 어린 선수가 그런 비판까지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근데 어제 모습만 봤을 때는 너무 실망스럽긴 하죠. 잘 못했죠. 네. 이제 이거보다 이제 마르티넬리가 3살이 많거든요. 네. 3살이 많은데 저는 이제 마르티넬리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 좀 이 선수는 이제 요 나이 때는 저는 한 3살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선수가 보여준 거 다음에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라 아스날도 이제 돈을 쓸 만큼 쓴 팀이라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마르티넬리는 좀 딴 데를 가서 좀 열심히 다른 데서 뛰어줬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2001년생 01년생. 선택을 해야죠. 본인도 맞아.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해야 돼. 본인도 현실적인 팀을 선택을 해서 더 그치. 뭔가 에이스처럼 어쨌든 윙어가 에이스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윙어 자리에 에이스를 뛸 수 있는 팀으로 선택도 하고 구단과 잘 합의를 해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근데 아스널에 있어야 되긴 하잖아요. 사실 서브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딱 서브는 좋아. 근데 이제 얘가 주전으로 뛰니까 좋았을 땐 참 좋았는데 아쉬운 장면들이 하나둘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렇다 어쨌든 이 자리에 누가 와야 서브로 내려가든 뭔가 투입이 되든 하는데 그렇긴 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에 우리가 그 우승 행보를 우승팀이 어떤 팀에서 나올지 좀 가늠하기가 힘들다. 맨시티는 이전보다는 분명히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부상 선수도 많고 스쿼드도 얇고 핵심적인 로드리가 못 나오고 있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고 아스날도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맨유 첼시도 우승권으로 당장 분류하기에는 맨유 첼시 둘 다 어렵고 리버풀은 일단 고공행진 중인데 글쎄요 조금 더 보아야 되지 않나. 겨울 적장이 재밌겠다. 그러면. 그치. 왜냐면 다 지금
우리도 어쩌면 우리도 뭐 약간 하위권 있던 팀도 중위권 있던 팀도 어쩌면 우리도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이적 시장에 뭔가 돈을 풀 수 있는 팀 또는 인앤아웃을 되게 잘 짜는 팀이 또 후반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잖아요. 아스널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한번 드라이브 걸 수도 있잖아. 그치. 확 걸어서 올 시즌 딱 타이밍이다. 한다. 한다 해가지고. 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프리미어리그는 이 정도로 각 경기들을 체크해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핵은 크리스 우드, 이동경과 스토리가 있는 크리스 우드가 활약하고 있는 이 누누 감독의 노팅엄인데 이 얘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빼서 할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요거는 추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K리그 얘기로 넘어갑니다. 물론 히든풋볼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간 캐추가 올라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울산 우승, 그 다음에 전북 인천 요 얘기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어쨌든 왕조, 원래 3연패를 하면 이제 왕조가 건설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울산이 우승을 했어요. 이제는 그 패권을 쥐고 있던 그 전북이 완전히 울산에게 그걸 넘겨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완전 이제 울산의 시대가 됐고 당분간 계속 이런 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게 정말 스쿼드라는 건 첩첩 쌓여야 이제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울산은 뭔가 한 5, 6년 전부터 그래도 조금씩 쌓이면서 네. 선수들이 쌓이면서 근데 그 대신 나이가 들었지 그 선수들이. 그치. 그게 이제 약간 불안 요소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잘 구성을 해서 올 시즌까지 가져갔고 처음에 우승할 때 좀 빡빡했거든요. 전북이랑 승점 차이가 별로 그치. 안 나면서. 근데 그 다음 시즌에 되게 쉽게 여유가 가져갔고, 많았죠. 올 시즌도 뭐 되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2위 팀과 맞대결해서 딱 꺾으면서 바로 우승을 확정 지으면서 2경기 남기고 아침에 또 집중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마련이 되면서 확실히 우승도 해본 팀이 더 계속 잘하잖아요. 한다. 한 번 해야 이제 습관화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구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심리적으로도 3연패? 세죠. 세지. 세지. 2연패까지는 좀 달라. 약간 다른데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주는 심리적인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형이 이번 시즌 울산의 우승의 어떤 그 쭉 행보를 보면서 중간에 물론 감독이 바뀌는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울산을 평가하는 거 우승팀이라는 거 제외했을 때 울산이 보여줬던 축구나 여러 가지로 보면 형은 어떻게 울산을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울산의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다른 팀이 울산을 이제 끌어내리면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는 포인트는 몇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원이라거나. 네, 여러 가지. 근데 그걸 버텨냈던 울산이 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그 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사실 돌아가면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론트도 마찬가지고, 뭐 트레이드의 문제도 있었고, 그치. 감독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우승을 했었고, 또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또 인터뷰 때문에 또 집중 포화가 문제가 바뀌게 됐었고. 그러면은 분명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우승을 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은 감독 교체가 뭐 자의에 의한 교체가 아니라 그렇지. 차이에 의한 교체가 되게 네. 초유의 프로리그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거의 않는 없는 일이죠. 초유의 사태라서 이걸 수습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잘 수습을 하면서 분위기를 가져갔던 게 중요하고 환희 형이 올해 이제 2024년에 울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좀 체크를 했는데 초반에는 이 스쿼드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있었어요. 네, 이제 고승범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30이죠. 근데 어쨌든 되게 에너지틱하고 네. 나왔을 때 뭔가 느낌이 좋기 때문에 팬들이 환영했지만 그 뒤로 김민우, 황석호는 좋은 선수지만 나이가 기존 베테랑들이랑 거의 비슷하네. 이런 약간 걱정과 기대가 섞인 출발을 좀 했죠. 근데 또 리그에서 초반에는 잘 패하지 좋았고. 않으면서 잘 출발했고 근데 아침에서는 또 이제 아쉬워. 이 아침 4강 2차전이 진짜 제가 중계했는데 진짜 안타까웠어요. 잡을 수 있었거든요. 승부 차이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잡으면 그 역대급 경기는 되게 재밌었는데 결국 결승에 그러니까 사실 결승 가면 어렵죠. 싸우는 그치? 팀이 있으니까. 근데도 어쨌든 결승에 갔다는 그런 상징적인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초반에는 아쉬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이러면서 5월에 광주한테 한번 잡히고 강원한테 한번 잡히면서 네. 뭔가 좀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순위도 조금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슬슬 홍명보 감독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렇지,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계속 그게 여름까지 쭉 이어지면서 홍명보 감독 이슈 플러스 원두재 이태석 트레이드까지 따닥 네. 터지면서 이게 조금 시끄러운 7월을 보냈던 울산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김판곤 감독이 오면서 안정화가 되는 듯 했지만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터뷰로 좀 또 문제가 불거졌고. 네. 근데 그건 사실 감독이 온 이유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까지는 아니었죠. 내부에서 또 수습을 할 수 있는 포인트였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하면서 결국 김판곤 감독이 8승 2무 1패를
리그에서 기록했고 야, 이거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좋네. 한 번 진 거잖아요. 네, 수원한테, 수원 네, FC한테. 그건 되게 잘한 거기 때문에 이런 성적을 봤을 때 리그에서는 정말 빠르게 안정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이 되고 보면 되게 라인도 많이 올라갔고 홍명보 감독 때보다 압박의 구조도 많이 좋아졌고 물론 잘 안 통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통하면서 재미도 조금 챙겼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근데 스코어를 보면 되게 한 골차 승부가 되게 많았거든요 막판에. 근데 이제 내년에는 아마 울산 팬들이 기대하는 건 조금 더 안정적인 승리, 조금 더 클린시트도 하면서 편안한 승리를 좀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수습 잘 했습니다. 뭐 중간에 우여곡절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수습이 잘 된 것 같고 사실 중간에 감독이 갑자기 나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죠. 누가 어디서 누굴 데려와요 솔직히. 정말 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급하다 보니까. 근데 네. 그런 선택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우승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울산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봐야 되는데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중요하고요. 다음 시즌 또다시 우승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클럽 월드컵에 내년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울산이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뭐 김판고 감독 아래서 더 잘할 것이다 아니면 또 위기가 올 것이다. 더 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3번의 준우승과 3번의 우승인데 그래도 도려낼 때는 도려내야 된다라고 뭐 스쿼드적인 면. 네. 네, 그거는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또 타이밍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두두둑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물갈이하라 이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냉정하게 바꿔야 되는 부분은 냉정함을 찾으면서 바꿀 필요는 있다. 근데 울산 진짜 조현우가 이건 그냥 압도적 1위거든요. 골키퍼.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포지션에 비교를 할 수 있죠. 한 팀하고. 그냥 골키퍼는 그냥 승점, 보통 승점 한 시즌에 뭐 9점에서 12점 벌어준다는데 저는 솔직히 엄청 많이 벌어줘. 뭐 몇 점이라고 말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준 것 같아요. 조현우가 있고 없고 너무 커가지고 딴 팀이 울산 우승에 도전하려고 해도 그 골키퍼의 그 차이가 너무 차이를 크다. 극복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현우는 진짜 와 리그에서 네. 매 시즌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현우 때문에 이긴 경기 되게 많아요. 어쨌든 울산 우승 다시 한번 좀 축하를 드리고요. 전북 인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K리그2로 가면 안양이 승격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제가 라이브 중에 얘기를 했는데 홍염표 온 거 보니까 나 독일인 줄 알았어. 이거 독일 홍염이야.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하기로 이 서울 근처에 있는 도시들 중에 빡센 도시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리지널 인천이 돼가고 있는 김한이 살고 있는 인천. 그 다음에 부천 쉽지 않아요. 부천 쉽지 않고. 안양? 그리고 수원 쉽지 않아요. 수원 쉽지 않은데 거기에 또 뺄 수 없는 게 안양입니다. 안양 1번가? 안양 1번지. 뭐 1번 간가? 거기가 좀 친다. 그래서 김종국 아저씨가 거기 출신 아닌가요? 거기 이제 인스타 스토리 올렸습니다. 승격 축하. 예. 그래서 거기 인천이란다. 안양도 좀 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안양이 제가 알기로 조폭도 꽤 센 걸로 들었거든요. 일단 안양 하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그거 한 10년인가 20년 동안 근데 야 이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운전 중이라 미리 보내둡니다. 애청자로 막히는 퇴근길에 듣는 히든풋볼에서 내년부터 안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벌써 행복합니다. K리그 울산 우승이 제일 중요한 이슈지만 다음날 안양이 11년 만에 우승으로 확정하면서 최상의 K리그 1으로 향합니다. 김정현 선수 인터뷰에서 1부 리그급 팬들이 일부러 올라가게 되었다며 그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일부 여러분들 안양이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안양 팬들은 이 순간을 몇 년을 기다리셨으니까 그럴만해요. 안양 가면 나 같은 피지컬로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은. 나는 안양하면 저기 지금 나오는 저 안양 타이거. 저기가 개 무섭대. 그게 뭔데 안양 타이거가? 주먹으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안양에서 안양 살았어요? 네. 그다음에 그 한국철도 그 숙소가 인덕원에 있었어요. 인덕원. 네, 그래서 안양에 가까웠거든요. 인덕원 하면 사커라인인데.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그랬는데 나는 재밌게 놀았는데 안양. 뭔가. 그러니까 형 봐봐.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 나랑 종윤이가 안양에 살았다? 그러면 개 맞았어. 근데 형은 부산에서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재밌게 놀았다는 게 항상 본인이 이제 막 저기 한다고 그러지만 보세요. 부산이랑 안양이 재밌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거긴 재밌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무서워서 학교 앞에 살았어요, 광주에서. 그래. 1분 거리 살았어. 나는 그냥 시장 갔다가 삥 뜯겼다니까? 자, 그 막 아이러브 스쿨 막 그 유행할 때도 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 그 안양 1번가에서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 형 아이디 버디보드 아이디 안양 TM 왕자 아니었어? 전혀 그런 건 없었는데 아무튼 나는 그런 건 없었는데 네, 거기도 그랬구나. 그래. 그런데 쉬운 데가 아니야. 몰랐어요. 네, 안양도 몰랐어 그거는. 몰랐다는 것 자체부터가
강자다. 그렇지. 나 별 의미 없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조용히 다녔어, 그냥. 그게 강자라는 거라니까. 조용한 동네가 아니야. 조용히 살 수 없어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 FC 안양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안양은 K리그의 스토리에 어떤 되게 큰 줄기를 담당하고 있는 팀인데 요거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제가. 예.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네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저 그 아까 그 분데스리가를 정말 방불케 하는 홍영, 그다음에 안양 팬들이 지금까지 사실 그 안양 중계도 저도 이제 챌린지 시절부터 많이 갔었는데 그 워낙에 응원도 빡세고 그리고 안양이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자아냈었다가도 좀 아쉽게 안 되고 그랬었다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K리그는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서울대 안양 경기를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렇지 않나? 서울이 사실 FA컵인가 한 번 만났죠? 그쵸. 안양하고 예. 만났었는데. 근데 또 리그에서 만나는 건 좀 그거 다르니까. 좀 완전 다르니까. 또 서울이 안양 원정을 갖는 게 또 다른 문제가 될 그치. 수가 있어요. 안양은 좀 색깔이 예뻐요. 제가 그냥 느꼈어요. 저는 이제 중계를 2부 리그 하지 보랏빛. 않으니까 보랏빛 보랏빛. 색깔이 되게 예쁘고 잘 뽑으면 되게 유니폼도 더 예쁘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ASU 레드 거기에 뭐 짙은 뭐 빨강은 뭐 보라와 같다였나 반대였나 뭐 그 문구도 기억이 나는데 맞아. 뭐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근데 지금 야 벌써 안양이 1부 리그 저 채팅 뭐야? 봐봐. 내 아내가 안양 사람이라 성격 나쁜 건 인정이야. 뭐 힘드신 일 있으신가 봐요, 요즘에. 저거다. 아주 빨간 것은 이미 보라색이다.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안양이 일단 1부 리그 올라온 것만으로도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제 안양 팬들은 벌써부터 만족하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신선해요. 저희 입에서 안양이란 팀의 그치. 단어가 나온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일부 리그 아무래도. 해설을 했고 주로 다루니까 근데 이제 안양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다음 시즌부터. 그 뉴캐슬 우리 나랑 그 친구 걔 이제 별명이 살두강이란 말이에요. 살면서 강등 2번. 살면서 2번 강등. 이게 본인 좋아하는 팀이 1부 리그가 아닌 데 있다거나 1부에 있다가 강등이 됐다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한 것 같아. 어쨌든 안양 팬들에게도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어떤 드리면서 느낌인지 궁금해, 안양 팬들은. 아니 어떤 느낌일까? 너무 감격스럽겠지. 난 그치.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엄청이지. 장난 아니겠지. 예. 그러니까 뭐 제주처럼 떨어졌다 다음 시즌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지. 아니잖아요. 예. 수십 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되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K리그를 관통하는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저희 지인 중에 안양 팬이 있긴 해요. 네. 그 머리 빡빡이. 아! 그 요즘도 북치나? 네. 빡빡이가 안양 팬이라서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안양 팬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양 이야기를 또 우리가 내년에 히든풋볼이든 다른 캐추든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안양 팬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현장을 갔었던 전북과 인천 그리고 대구와 제주가 무승부가 되면서 제주는 잔류가 확정이 됐고요. 최영 골키퍼에 대한 좀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면서 대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현장에서 봤던 전북과 인천 어땠나요? 뭘 어떠긴 어때요? 보는 그대로였고요. 네. 보는 것보다 중계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는 게 더 좀 치명타였을 수도 있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고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공을 잡고 그냥 22명이 서 있는 약간 소강 상태. 1.5초 동안 진공 상태의 느낌? 그 옛날에 월드컵 때 무승부여도 되는 경기 하나 일본이랑 뭐 아프리카 있었어요. 팀이었나? 일본이랑 어디 폴란드였나? 있었어요. 뭐 어디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네. 있었고 인천의 김동민이 3백에 딱 공을 잡았어. 전북이 안 오네? 이거는 내 예상 시나리오 없는데? 네. 마치 감독님 어떻게 하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둘이 왜 안 오지? 그래서 정말 뭐 엉덩이 뒤로 빼고 얍얍얍 이런 것보다 더 그냥 아예 그런 의지가 없이 느껴졌고 이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딱 생각해 보면 둘 다 이 정도면 그냥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팬들의 바람과 전혀 다르게 본인들이 이것만 피하자라고 한 건 피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그게 두 팀 팬들 모두 바라는 그림은 절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전북 팬들은 당연히 어떻게든 이겨서 승점 차를 벌리고 싶었을 것이고 반대로 인천도 이거 잡으면 뒤집는 거니까. 근데
팬들의 바람과 별개로 각 팀은 그냥 현상 유지. 그냥 전북이라는 팀은 이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인천하고 승점차를 벌린다기보다 아니 홈에서 잡을 팀은 잡고 그 다음에 분위기 좋으면 또 잡고 하면서 강등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북이라고 하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최근에 세 경기에서 계속 연패를 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했는데 그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해는 돼요. 그냥 축구팀이 연패당하고 해가지고 일단 무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점 드랍하는 건 나니까 냉정하게 지지 판단해야지 말자. 했는데 이제 눈 이렇게 딱 하니까 그게 전북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 되지. 거지. 그러니까 전북 팬이 상처를 입은 거지. 그러니까 이 인천과 전북과의 경기는 네. 팀이 안 좋다. 팀이 이번 시즌 좀 힘들구나. 잔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전북 팬이 정말 너덜너덜한 전북을 본 확인한 경기예요. 현 상황을 보면서 그 좀 비참한 느낌에 그거를 그걸 확인했다. 마침표를 찍는 경기예요. 전북 우리가 이 입장에서. 정도구나. 네. 근데 반대로 인천은 인천은 전북 공격 못하네? 잡아! 우리도 못하네? 우리도 비슷하네. 마치 나도 잡혀왔어 이런 것처럼 형 구하러 왔구나. 아니야 나도 잡혔어. 그것처럼. 그러니까 제르소랑 무고스 투톱에서 제르소로 역습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르소가 어디 가야 돼? 어디가 내 공간이야? 못 찾아. 네. 내려갈까? 올라갈까? 계속 무고사는 있어봤자 의미 없잖아 거기에. 그치. 그럼 내려와서 공 받아주고. 근데 받아주고 나서 할 게 없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참 팬들 입장에서는 뭐 인천도 21대가 왔대요. 버스가 21대가 꽉 그 블락은 거의 1층은 꽉 찼고 전북 팬들 진짜 많이 와서 18,000명 정도 왔고 분위기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날은 그냥 팬들의 뭔가 뜨거운 느낌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강등로이드를 맞은 팀들 간의 경기는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게 전혀 안 나와서 아마 좀 더 실망하지 그러니까 않았나. 대구는 홈이기도 했지만 네. 어쨌든 대구는 이기려고 했어요. 그치. 대구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했어요. 네. 예. 근데 거기에 제주가 이제 대응을 해버린 건데 그러면 사실 팬들도 억울하고 짜증나도 그래 이길 뻔 했잖아 이기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완전 다른 케이스라서 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두 팀 팬들 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모르겠어요. 누가 더 상실감이 큰지 모르겠지만 둘 다 패한 느낌으로 아마 네.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자, 이 상황이면 그러면 이 대구, 전북, 인천 순입니다. 순위가. 지금 남은 경기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누가 강등될 것이다라는 예상이라기보다 흐름이 어떻게 예상이 될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영근 감독의 얘기는 네. 들어보니까 대구 전북전이 남아있으니 여기서 누군가는 승점을 가져가고 누구는 못 가져가든지 1점씩만 가져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머지 두 경기 이기면 그러면 자력은 이게 누군가는 한 명이 내려간다라는 논리예요. 그 틀리진 네네네네. 않았어요.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일단 2연승을 한다는 가정 자체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2연승을 한 지가 인천이 되게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건 이제 의지는 갖긴 해야 되겠지만 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난 전북전이 오히려 길어 봤는데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최영 감독 말이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최근 분위기 봤을 때 인천이 이렇게 이긴 적이 없고 한 골 넣기도 진짜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그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전북도 어쨌든 우리가 위에 있으니까 비기면 나란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북 역시도 남은 경기 두 경기 다 이겨야지 자력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렇지. 건데 이것도 또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이 선택이 두 경기 뒤에는 그냥 그래 잔류했으니까 뭐 이해는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만약 잘못되면 그때 승부수를 걸었어야 우리가 살아남았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전북을 보면서 다소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당연히 이제 만약에 플레이오프 가면은 전북도 자신감이 있겠죠. 우리 전북인데 이부 리그보다 나은 전력이다라고 하는 건데 계속 그 인천과의 경기에서의 그 흐름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플레이오프에서는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전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다이렉트가 아니더라도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프로 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두 경기를 굉장히 잘 치러야 돼요.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따내면서 굉장히 뭔가 좀 그 팀답지 않게 전북이란 팀답지 않게 그 플레이오프 그 두 경기 치르고 플레이오프 치르면 그 플레이오프도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조성환 코치가 또 이제 그 전북 팬들하고 좀 약간의 제가 보기로는 화면상으로는 뭔가 좀 서포터즈들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 같은데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순위를 보고
그리고 그 경기를 보고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네,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거를 진짜. 조상감 그 코치가 거기 앞에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표출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막 박수 쳐달라 아니면 왜 뭐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불만을 표출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뭐 서포터즈든 뭐 코칭 스텝이든 선수든 프런트든 다 지금 뭉쳐야 된다. 예. 그 승강피오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팀 보면 물론 이제 막 애매하게 이겨서 올라온 팀도 있지만 갑자기 바람 타가지고 쫙쫙 치고 올라와서 있어요. 분위기 확 타는 팀들. 물론 어떤 객관적인 실력에 있어서는 뒤질 수 있지만 그 분위기가 갑자기 타면 어느 한 팀이 올라왔을 맞아요. 때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난 시즌에 수원이 강등당했을 때, 지난 시즌에 수원이 지난 강등당했을 시즌이죠. 때 마지막 어디 경기에서 골 한 골도 못 넣고 다이렉트 강등했지. 수원은 다이렉트였어. 다이렉트 한 골도 못 넣고 다이렉트 강등 당했거든요. 그런 상황 보여줄 수 있어요. 예, 그냥 그 흐름이 그렇게 되면. 중계 나왔던 것 같은데 마지막 경기. 그래서 이 경기력이나 선수의 퀄리티를 저는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기력이라보다 선수의 퀄리티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모른다. 뭐 진짜 알 수 예,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강 경기는 어느 리그 전 세계 어딜 가도 알 수 없는 경기들이 펼쳐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어제 형이 라이브 중에 얘기했었나 사실 수원의 강등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워낙에 최근에 그 몇 년간의 분위기가 수원은 힘들다, 흔들린다 이러면서 차근차근 내려오다가 파이널 B 근처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간 거라서 뭔가 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느낌이 있는데 전북은 그 전조 증상이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뻑 하고 그냥 픽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라. 좀 빠르죠. 네, 너무 빨라요. 추락한 속도가. 무게가 무거울수록 빠르죠. 그치. 물리적으로. 네. 그런 거 아니겠어? 네, 이과니까. 네. 나도 몰라. 그런 근데 아니야. 예.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직 기회가 2번씩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3번이 있었잖아요, 기회가. 게임에도 3번에 그 총싸움에도 3번의 피가 있어요. 항상. 3세 반. 그러면 첫 번째 깎이면 불안하잖아. 그치. 맞죠? 그 리로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버추어 컵. 네. 네. 그 첫 번째 깎이면 난 불안하더라고. Reload. 그래서 세 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세 개에서 잡으면 너무 좋잖아. 근데 지금 세 개에서 피가 3개 있을 때 기회를 서로 뭔가 놓친 느낌이 들어서 그렇긴 하고 좀 씁쓸한 퇴근길이었습니다. 0대 0이기도 했고 뭐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이게 지금 맞는 선택인지 저도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요 관련된 컨텐츠 가오가이랑 그 손변님이 갔었던 그 컨텐츠는 아마 내일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그거를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고. 무게랑 추락 속도는 상관없대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공대 뭐야? 제대로 졸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어쨌든 K리그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승격 강등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질 테니 그거 위주로 저희가 쭉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없어요. 마지막에 이런 엮여있는 팀 중계는 없어요. 하나도 없나요? 네. 올해는 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올해는 좀 괴로운 작년보다 경기이지. 좀 더 심한 것 같아서 강등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잠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전 하프타임 때. 다 행복할 수 없을까? 그래 힘들어. 이렇게 어제 주말에 시간 내서 만 몇 명이 왔는데 쉽지 않지. 누군가는 인상 쓰고 가야 되는데 다 인상 쓰고 갈 줄 몰랐어요. 한쪽만 인상 쓰고 갈 줄 알았는데 근데 둘 다 하잖아. 다 인상 쓰고 가가지고 강등 없는 평화로운 세상.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데스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얘기하나, 그 다음에 바이언 얘기하나인데, 도르트문트는 지금 샤인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누리 샤인인데, 저는 누리 샤인의 성적보다 먼저 본 게 그거였어요. 물론 뭐 찌라시에 가깝습니다만, 테나? 네, 맞아요. 근데 피터 보슈랑 약간 비주얼이 비슷하잖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르트문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르트문트가 뭐 사실 히드풋볼에서 언급이 자주 되진 않는데 그쵸? 언급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리그에서는 5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고 뭐 했는데 절반 이기고 절반 이기지 못한 상황임에도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챔피언스리그 2승 1패 레알전 앞서 있다가 뒤집힌 게 뭐 물론 레알이 너무 잘했는데 그래도 데미지가 좀 있죠. 근데 뭔가 교체 카드를 계속 수비적으로 쓰는 거야. 윙 빼고 수비 넣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지 하다가 그냥 쭉쭉쭉쭉 밀려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고 지금 도르트문트 리그 순위는 5위인데 뭐 생각보다 높네요. 하는 거 봤을 땐 더 밑에 있는 또 상관없는데 그리고 포칼 2라운드 탈락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0대1로 패배하면서 2라운드 탈락. 볼북한테. 네. 근데 부상자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누리사인 감독을
당연히 비판적인 여론이 훨씬 많지만 부상이 너무 많다. 부상 쥘레, 아데미, 양쿠토, 안톤, 리엘손, 코벨 일단 주전급은 6명 네. 그리고 벤치 멤버 레이나, 듀랑빌, 베티엔 부상 그리고 지난 주말 경기 이후로 자비처, 기튼스, 벤세바이니, 바이어, 은메차 여긴 다 의심입니다. 팀 하나가 나가린데 거의? 하나 이상이 네. 나가리고 심지어 벤세바이니는 벌써 옐로카드 5장 받아서 다음 경기 결장이고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에 벤치에 정말 생소한 이름과 도니얼 말런밖에 없었어요. 근데 골키퍼도 말론도 어린 선수야. 네, 젊은 골키퍼도 선수지. 세컨이고 서드가 벤치고 네. 이런 상황이라서 부상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자비쳐도 억지로 뛴 것 같아요. 허리 계속 잡고 마지막에 종아리도 잡더라고. 네네. 그리고 기튼스는 발목 계속 만지고 벤세바이니는 잔디에 찍혀가지고 돌아갔는데 그냥 뛰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팀의 감독을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기가 쉽지 않죠. 되게 난감할 것 같게 물론 이 선수들이 다 건강했을 때도 경기력이 되게 좋진 않았어요. 네. 애매하긴 했는데 어쨌든 신입 감독이고 뭔가 야심차게 우리 도르트문트 출신 젊은 88년생 딱 선임을 했는데 초반부터 따다닥 무너지니까 저는 분데스리가 중계하면서 이렇게 보드진 많이 잡는 중계 처음 봤습니다. 원래 뮌헨도 한 2번, 3번 잡거든요. 그런 코멘테이터가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다는 얘기 같은데. 네, 그래서 한 대여섯 번, 7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잡아서 뭐 각도도 위에서 잡았다가 아래서 잡고. 턱 밑을 잡았다가 옆에서 잡았다가 뭐 엄청 잡더라고요. 지금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도르트문트 구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누리사인을 좀 지지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이 요즘에 이렇게 부상이 여기저기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언제 이야기가 좀 제대로 공론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선수들이 경기 너무 많다는 얘기 좀 많았잖아요. 이게 선수들을 죽이고 있다. 근데 이거 뭔가 좀 누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 진짜 경기가 좀 너무 많은 것 같긴 해. 그리고 이게 점점 시즌이 누적될수록 선수들한테 계속 가중을 주는 것 같아, 하중을. 아예 누적이 되죠.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겠죠. 1년 뒤, 2년 뒤, 3년 뒤 점점 더 많아져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경기가 많다고 처음에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 되면 경기 밀도가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경기 수 줄이기 어려우면 경기 시간을 나는 80분으로 80분 말고 15분 4쿼터 하자. 너무 60분. 체력이 너무 어때, 계속 60분? 게이지 계속 차지하나? 60분 괜찮아. 왜냐면 솔직히 여러분도 축구 보실 때 이러고 보는 분들 진짜 많이 없을 거예요. 많이 없어졌죠. 예를 들어 이거 주원형 핸드폰이에요. 이러고서 이렇게 딴 거 하다가 입중계 보는 사람이라고 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면 보다가 다시 이렇게 보고 이런 경우가 진짜 허다하다니까. 이게 중학교가 35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고등학교는 뭐 45도 있는데 보통 40분 네. 하고. 그래서 40분, 10분도 꽤 클 것 같거든요. 누적이 되면. 그래서 뭐 시간을 경기 수를 조절할 수 없다면 시간을 조절하면 그건 세이브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얘들이 돈 벌려고 지금 경기수 늘어놓은 건데 돈은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치.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극단적으로 생각도 해봐야 된다. 그래. 이게 실제로 아마 적용되는 일은 없거나 굉장히 천천히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좀 변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볼거리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90분을 쭉 보는 거 입장에서 너무 좀 길다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그 슈퍼로브에서 박주호가 이제 갔을 때 누리사인이 많이 나왔어요. 뭐 지나가다 만나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약간 내적 친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냥 도르트문트 동네 돌아다니더라고 누리사인이. 네. 근데 좀 진짜 표정 안 좋아요. 골 넣어도 이렇게 세리머니 하잖아요. 코치들이랑 하면서도 계속 그라운드 보면서 아예 안 웃어요. 그러니까 진짜 좀 본인도 충격받은 것 같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사실 빌드업 구조도 되게 별로고 경기를 봤을 때 경기력이 되게 안 올라와요. 근데 되게 머리 좋은 선수인데. 그렇게 이제 진짜 머리 좋은 인식이 선수잖아. 되는데 또 좀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일단 구단에서는 좀 더 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번 주말 못 이겼잖아요. 그러면 저는 A매치 11월 A매치 때 결정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도르트문트 얘기 이렇게 해봤고 바이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운ion전이었죠. 주원 형이 또 하필 그 전에 막 아스트랄 경기 재미없는 경기 보고 난 다음에 바이언 경기를 봐서 그런지 재밌다, 잘한다 라고 하고 있는 바이언이긴 한데 일단 바이언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좀 제 궤도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뭐 지난 시즌에는 사실 어떤 경기를 치를 때 본인의 강점을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승점을 못 가져오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의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그 본인들보다 좀 아래에 있는 팀하고 상대할 때는 걱정 안 합니다. 그거는 뭐 워낙 잘 찍어 누르는 확실한 팀이니까. 플랜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하기도 전에 그냥 눌러버려요. 그렇지. 예. 뭐 무시할라. 바이에른, 미넨의 어떤 그 상대를 했을 때 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겠죠라고 하는데 부숴버려. 필요 없어. 올리세. 그냥 눌러버려. 해가지고 되게 무리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라인 많이 올리고 그치. 김미재까지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만 그게 저는 미넨이 분데스리가에서 해야 될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눈치 보고 해? 근데 저거 틀려야지.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원래 지난해 못해갖고 그게 좀 이상해진 좀 거지. 이상하게 못했어. 말도 안 돼. 네. 눈치 보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미넨 입장에서.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콤파니 감독의 꿍꿍이는 있어야 아, 돼요. 진짜 머릿속에 콘테밖에 없나 봐. 콤버지 오랜만에. 아니, 콘테가 왜 나와? 나폴리 잘하거든. 콤파니 감독의 네네. 그 뒤에 꿍꿍이가 있어야 된다. 즉 뭔가 중요할 때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랑 한 그렇지. 때라거나.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경기 때는 플랜 B가 확실하게 있으면 미네는 진짜 강팀으로 변모할 수 있다. 유럽 무대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콤파니의 바이어는 지금 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찍어 누르는 건 역시 잘하는데 강팀을 상대로는 좀 약해 보인다. 근데 그렇다고 강팀 상대로 할 때 갑자기 콤파니가 라인 조절해가지고 이게 그러긴 좀 애매하다. 그치, 왜냐면 감독이 자기 전술,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감독들이 있죠. 사실 투엘도 지난 시즌에 슈투트가르트한테 털릴 것 같으니까 수비했거든요. 그래서 역습으로 이겼어요, 네네네. 슈투트가르트를.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콤파니 젊잖아.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성향인 것 같아. 내가 볼 콤파니가 때. 우리랑 동갑 아니야? 86. 아 하나 어린가? 어려워. 아, 동생.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라인을 확 내리거나 뭐 이런 결정을 하진 않고 그 라인 안에서 뭔가 커버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스쿼드가 은근히 좀 불안해요. 그 바이언 팬분들이 측면 자원 올리세 말고는 네. 다 버리고 싶다고 그래요. 바이언급 하나도 없다. 아 근데 4명 어쨌든 숫자는 찼잖아. 4명. 그죠. 코만, 그나브리, 사네 다 싫다. 네. 무시할란 돈 왜? 네. 그리고 지금 파블로비치랑 스타니치 딱 나가니까 뭔가 치치가 나가니까 약간 좀 휑한 느낌? 허전한 느낌이 있죠. 느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스쿼드가 2배수이긴 하거든요. 딱 보시면 2명씩 있는데 더블인데. 뭔가 약간 아쉽고 노이어가 실수하면 어쩌지? 올 시즌 분명히 불안. 있어요. 예전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공을 잡았을 때 이게 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동작이 약간 느려졌어? 느려졌다기보다는 좀 정확도가 떨어진 것 같아. 킥이 옛날에는 좀 더 정확하게 갔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형도 그럴 나이 됐어. 거기도 86. 86이야. 감독이랑 동갑이니까 그렇지. 그런 것도 조금 불안 요소고, 그러니까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금 압도를 하는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챔피언스 리그죠. 그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네. 지금 좀 패배가 2번 있죠. 그래서 그걸 또 이겨내야 되는 나머지 경기들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히 그 뮌헨은 유스들을 키워서 올리는 구가 이거는 뭐 뮌헨이 못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것 같아. 그래. 이 레벨을 넘어서야 쓸 거 아니야. 유스든 뭐 아무리 우리가 키웠다고 해도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뮌헨 스쿼드 한 15명, 16명을 넘을 수 있는 유스가 갑자기 2005년생, 6년생이 나올 수 잘 안 있을까? 나오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좀 특이한 케이스야.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그 뭔가 딱딱 떨어지는 네. 게 있는데 뮌헨은 이미 1군 스쿼드가 빵빵하게 구성돼 있어서 밑에서 올리는 게 어렵고, 그럼 또 돈 주고 사와야 뭐 되는데. 몇백억 몇천억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한 시즌에 한 명씩만 올릴 수 이거 너무 많다. 한 명도 많아. 2시즌에 정말 한 명만 터져도 확실히 팀에 도움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그림은 많이 없어서. 그래도 어쨌든 폰지도 다시 많이 살아났고 그리고 김민재 우파는 좋다고 봐야죠. 좋죠. 뭐 우파메카노는 조금 몸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네. 있긴 한데 햄스트링이나 이런 데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잘 버티고 있고 오른쪽 백만 이제 돌아오면 스타니치나 사샤보이 중 한 명만 돌아오면 그래도 이 게이루를 오른쪽으로 쓰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라이머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레츠카 안 쓴다고 했다가 은근히 30분씩 꼬박꼬박 뛰고 있습니다. 근데 고레츠카 뭐 이렇게 보도에 따르면 고레츠카가 나 남아서 경쟁하고 싶다라고 네네네네.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프로 선수로서 나 같으면 나가서 내가 왜냐면 계획이 없으면 고레츠카면 사실 어디든 자리를 찾을 테니까. 뭐 지금 센터백도 봤다 수비형도 봤다 하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계속 버티면서 잘 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 그 아내랑 애기랑 같이 이토 히로키도 보이긴 하던데. 곧 복귀. 런닝은 하고 있는 건 봤어요. 네, 곧 복귀하지 않을까 네. 싶고 그 조만간 그거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선수단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론소가 약간 고전 중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간파를 당한 건지 그럼 알론소 감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볼 법하지 않나. 이번에 슈투트가르트랑 레버쿠젠이랑 금요일 밤 경기라서 아마 새벽 4시라서 많이 못 보셨을 텐데 네. 0대 0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진짜
수싸움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그 조카 베네스. 네, 조카 베네스. 레버쿠젠이 포백으로 허를 찔렀어요. 3백 쓰다가. 갑자기 훅. 포백 쓰니까 네. 슈투가르트 포백 쓰다가 3백 바꿨어요. 거기 맞춰서. 그리고 오른쪽 윙백 왼쪽으로 보내고 갑자기 역발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변동 주면서 네. 윙 내려버리고 플레이 하니까 다시 레버쿠젠 3백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되게 이게 딱 보면서 이게 감독이지. 순간순간 대응하고 네네네. 바꿔버리고 하니까 막 서로 바빠가지고 안에서 막 토의하고 회의하고 난리 났더라고. 근데 0대0이었어. 제가 준 게. 근데 그건 이제 스코어는 0대0이지만 축구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는 맛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분만. 이런 거 숫자나 전술적인 약간 수싸움 이런 거. 위치랑 이런 거. 요거는 보려면 이제 그 작전판 띄워놓고 사커에 같은 띄워놓고 머릿속으로 좀 그리면서 좀 재밌지. 해야 좀 재미있는데 네. 그냥 순수 골 재미로 보시는 분들은 좀 재미 없을 수 있냐. 저는 되게 재밌게 봐서 이런 게 젊은 감독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플랜 A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대응해. 그럼 여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서로 리스펙하는 것 같아. 헤네스랑 사비아로서 쟤 보통 아니야. 내가 쟤 넘으려면 계속 바꿔야 돼. 그러니까 선수들도 거기에 되게 응하면서 네. 아니 여기 레버쿠젠은 시작을 그리말도랑 프림퐁이 윙으로 나왔어요. 4-4-2로 아예.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되게 허를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면 전술적인 건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카나카나라는 분이 PL 반자동 옵사 이제 다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이거는 다룬다기보다는 얘네들이 그냥 딜레이 시켰어요. 원래 10월 이후에 한다고 그러다가 그냥 하반기에 하겠다고 그런 거라 뭐 얘네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럼 이제 하반기에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분데스리가 얘기까지 해봤으니까 오늘 히든포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좀 이따가 이제 캐추도 업로드가 되니 K리그 얘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챔스가 이제 주중에 쭉 있어요. 수목 있는데 저희가 아스타나 인테르 경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찬우 형이랑 볼 거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